어머님,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법정에서 며느리 서연이가 차갑게 내뱉은 말입니다. 62세 평생 남편과 함께 아파트 임대업으로 재산을 일궈온 박미정. 제 인생에서 법정에 설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아들 명의로 넘겨준 집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들은 기특하게도 부모님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보탤 정도로 야무지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도현이가 이혼 조정 신청서를 들고 집에 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더는 못 살겠어요. 아들의 눈빛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7년간 참고 견뎌온 아들이 드디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연이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들 명의로 넘어간 아파트의 절반, 무려 9억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7년 동안 가사노동으로 기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명의였던 집을 아들한테 넘겨준 게 불과 3년 전입니다. 그 집이 아들 명의로 바뀌자마자 서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일은 아예 안 하고 돈은 물 쓰듯 썼으며 친정에 수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여를 했다는 겁니까? 남편 태수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결국 저런 사람한테 넘어갔다며 자책했습니다. 저도 후회됐습니다. 왜 그때 며느리 말에 넘어갔을까? 왜 아들의 애절한 부탁을 들어줬을까? 처음엔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밝고 예쁘고 인사성도 좋았죠. 어머님 정말 잘해드릴게요라던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서연이는 저희 돈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아이도 낳고 열심히 살게요라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도 안 돼서 서연이는 몸이 힘들다며 일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시집살이 적응하느라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때까진 우리 명의 집에 살았기 때문에 서연이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제는 결혼 3년 차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연이가 도연이를 매일 조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이 집 명의를 당신 명의로 바꿔달라고 해봐. 시부모님 명의면 나는 불안해. 도연이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부모님이 준 집인데 왜 명의를 바꿔야 해? 그렇게 6개월을 조른 끝에 도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 명의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들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믿어보자. 도연이는 착한 애야. 설마 부모 재산을 함부로 하겠어? 그래도 며느리가 너무 불안해. 명의를 바꾸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결국 우리는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가 18억 원짜리 서울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우리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 아들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날 처음으로 우리한테 절을 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더 큰 변화는 돈 씀씀이었습니다. 명예 이전 전까지 서연이는 그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고 고가 화장품을 주문하고 친구들과 호텔 뷔페를 다녔습니다. 도연이가 여보, 우리 좀 아껴 쓰자고 하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집 있잖아. 18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이 정도 쓰는 거 문제돼? 도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에겐 우리가 물려준 집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제 그 집은 온전히 자기 집이었습니다. 한 번은 도연이가 서연아, 우리 약속했잖아.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도 낳고 잘 살자고. 넌 언제 일 시작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연이는 발끈했습니다. 일은 왜 해요? 어차피 이 집 팔면 좋은 집 사고도 남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도연이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할 때 서연이는 우리 둘이 힘 합쳐서 돈 모으자고 했었습니다. 같이 일하고 절약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8억짜리 집 명의를 받자마자 모든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친정으로 보내는 돈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우연히 통장을 확인한 날 정기적으로 서연이 친정 가족에게 현금이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에서 200만 원 게다가 한 번에 3,500만 원이 송금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우리 저축할 돈으로 왜 친정에 보낸 거야? 도연이가 따지자 서연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어려운데 모른 척하란 말이야? 우린 집도 있고 여유 있잖아. 도연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집은 부모가 물려준 것인데 마치 자기가 번 재산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당장 아이가 없으니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하는 게 어떠냐는 권유에 며느리는 그제서야 아이를 갖자며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과소비하는 서연의 모습이 변화하길 기대하며 당분간 아이를 갖는 것은 어렵다며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서연이가 결혼했는데 애도 갖지 않고 난 나이 먹어가는데 내 인생 망치고 이혼해서 새 출발하려는 거야? 라며 분노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서 그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 명의를 넘긴 게 실수였어. 남편은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며느리가 변할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의 이전 1년 후 제가 우연히 도연이네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부동산 전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고급 아파트 분양 광고였습니다. 도연아, 이게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대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집을 팔아서 분양권을 사겠다고요? 도연아, 절대 안 돼. 그 집은 우리가 너 주라고 넘긴 거지 팔라고 준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도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근데 서연이가 매일 조르는데 어떡해요? 그날 저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 집 절대 팔면 안 돼. 그건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야. 하지만 서연이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도연이 명의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명의를 넘긴 순간 우리는 그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은 겁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며느리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명의 이전 2년 차, 도연이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을 위해 야근하고 집에서는 서연이와 매일 싸웠습니다. 아들은 저희한테 자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연이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이는 과로로 쓰러진 겁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인한 실신입니다. 서연이는 병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서연아, 도연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며느리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과로했나 봐요. 과로. 내가 매일 돈 쓰고 친정에 돈 보내고 집 팔자고 조르니까 아들이 미쳐버리는 거야.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일은 언제 할 거야? 18억짜리 집 명예 받았으면 이제 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이는 그제야 발끈했습니다. 어머님, 전 아프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어머님이 간섭할 일 아니에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가 아프다는 거야? 백화점 다니고 피부과 다니고 친구들 만날 땐 안 아프더만. 그 순간 간호사가 나와서 말렸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 있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무능해서. 도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너무 쉽게 명의를 넘긴 게 잘못이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병실 창가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3일 후 도연이가 퇴원하던 날 더 충격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연이가 서연이 방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한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아파트 18억 원의 50%인 9억 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돼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그 서류를 들고 서연이를 찾았습니다. 이게 뭐야? 너 이미 이혼을 계획한 거야? 서연이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 내가 병원에 쓰러져 있을 때 너는 이혼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어.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대답 대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나 친정 갈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도연이 앞으로 등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와 함께 재산 분할 청구서였습니다. 서연이는 아파트 시세의 절반인 9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첫 재판날 서연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평소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단정하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연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연이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결혼 후 7년간 가정을 돌보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혼인 중 형성된 아파트는 부부 공동 재산이므로 50%를 청구합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아파트는 원래 시부모 명의였습니다. 피고가 집요하게 요구해서 3년 전 아들 명의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 아닙니다. 증거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첫째, 명예 이전 전후 서연이의 문자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여보, 빨리 명예 바꿔달라고 해. 나 불안해.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는데 우리 집이 되면 상관없잖아. 이런 내용들이 수십 건 있었습니다. 둘째, 서연이의 근로 기록이었습니다. 결혼 7년 중 실제 근무는 딱 2년 명예 이전 후엔 완전히 무직 상태였습니다. 셋째, 친정으로 송금한 금액 7,800만 원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연이의 노트북에서 복구한 파일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작성된 인생계획이라는 문서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안에 진명에 받기 7년 차에 아파트 가격 오르면 매도 이혼하고 재산분할세 출발.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서가 사실입니까? 서연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화났을 때 그냥 쓴 거예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서연이가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명예 이전 직후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키읔키읔키읔 드디어 명예 받았어. 18억짜리 아파트 주인 됐음. 이제 좀만 참으면 돼. 몇 년 더 버티면 반은 내 거잖아. 이혼해도 9억은 받음 키읔키읔. 재판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이것이 사실입니까?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친정 어머니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며느리를 믿고 아들 명의로 집을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아들이 무릎 꿇고 부탁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받자마자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은 아예 그만두고 돈은 물 쓰듯 쓰고 친정에 수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급기야 집을 팔자고 했고 이혼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게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겁니까? 이건 계획된 사기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결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아들 명의로 증여한 것입니다. 피고 이서연은 명예 이전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이전 후 태도가 급변했으며 심지어 이혼과 재산 분할을 사전에 계획했습니다. 민법 제839조 2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나 본건은 일방 부모의 증여 재산입니다. 또한 피고는 장기간 무직이었고 오히려 재산을 감소시켰으며 사기적 의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오히려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서연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제가 7년을 바쳤는데. 재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고는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는 사기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믿었던 사랑,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법정을 나서며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명의를 안 받았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아내를 사랑했고 믿었던 거야. 잘못은 그걸 이용한 사람한테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은 지켰어. 하지만 아들 마음은 너무 다쳤어. 맞습니다. 재산은 지켰지만 아들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이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아파트를 팔지 않고 도연이가 계속 살게 했습니다. 도연아, 이건 내 집이야. 엄마 아빠가 너 주려고 넘긴 거니까. 요즘 저는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은 함부로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눈치 보고 명예 바꾸면 절대 안 돼요. 명의가 바뀌는 순간 당신은 아무 권리도 없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 여사, 그래도 법이 제대로 판단해줘서 다행이에요. 요즘은 이혼하면 무조건 반반 나눠준다던데. 저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증여받은 재산, 부모가 물려준 재산은 다릅니다. 그리고 사기적 의도가 증명되면 법은 정의롭게 판단합니다. 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자식이 무릎 꿇고 명의를 바꿔달라고 해도 며느리가 눈물 흘리며 불안하다고 해도 함부로 넘기지 마십시오. 며느리가 눈물 흘리며 불안하다고 해도 함부로 넘기지 마십시오. 명의가 바뀌는 순간 사람도 달라집니다. 우리 가족은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